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1박 2일간 일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영내 평화와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웃국가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말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두 나라와 경제, 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 균형을 찾고 호혜적 접점을 늘려가는 실용 외교가 중요한 시기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방점은 이렇게 거둔 외교 성과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내부 통합과 결집의 중요성에 찍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합니다.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국익을 우선하는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주요 수석실별로 사회 갈등 현안 진단과 국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습니다.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격차 관련해선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허위 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선 AI 생성 영상 대비책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2.5%로 내린 뒤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 결정인데 1,40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금리를 더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전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모두 동의하셨고 수도권 집값도 금리 인하에 부담이 됐습니다.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가 더 이어질 것도 시사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향후 3개월 전망을 금리 유지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금리 인하 의견은 1명으로 지난 금통위 때보다 줄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꾸준히 언급하던 금리 인하 관련 문구도 이번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빠졌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인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을 상승 위험으로 보면서도 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과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매환 시장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최근 발언과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원화 약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 재무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국내 수요에 주목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달러에 대한 가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를 저가의 달러를 매수할 기회로 보고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규제보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시 건전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제 지원과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 5천 개로 전년보다 0.1% 증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0%로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 정부 일자리는 246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기업 일자리는 41만 2천 개로 0.6% 감소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85% 이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일반 정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기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지속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가 증가했고 결혼 보충 성격의 대체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46만 9천 개, 여성이 140만 6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남성 일자리는 감소했고 여성 일자리는 늘어 격차가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50대, 60세 이상 일자리가 늘었고 20대 이하와 40대는 감소했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은 11.5년으로 전년보다 0.2년 늘며 장기 근속 경향도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일자리가 집중됐습니다. 정부 기관만 보면 전체 일자리는 218만 7천 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는 비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고 여성과 중장년층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첫 국가정책 조정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올해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타운홀 미팅 등 국민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완성은 홍보입니다.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또 홍보 역량을 키워서 국정 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살생물 물질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살생물 물질은 2029년까지, 살생물 제품은 2032년까지 승인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 제품을 지속 확대하고 제품 피해 정보 수집 분석을 강화해 위해 불법 제품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도 마련합니다. 화학 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 인증제도 23개를 폐지하고 1개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최근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미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무역 장벽이자 차별 조치란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인 이런들에 대한 보호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에 진출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 같은 것이 받는 게 아니냐.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모형들이 한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보 제재가 구체화되면서 미 의회 일각에서 미국 기업이 부당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하원 의원,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자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게 보장해달라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 외교 통상 현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부가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양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본부장은 현지 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포고문을 서명한 데 따라 향후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은 3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7%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 실적치였던 2022년 31억 5천만 달러보다도 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1위 품목은 김입니다. 김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액 2위는 5억 4천만 달러의 참치입니다. 고등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억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수출이 전년 대비 3.1% 늘어난 6억 8천만 달러로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수출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 증가한 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수출은 5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조미김은 관세가 면제되면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9%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미김과 참치, 굴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수산식품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 수급과 가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난해 1월 김 가격이 1년 새 60% 넘게 오르며 김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던 만큼 고등어와 오징어처럼 어획량이 줄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확대가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 목표와 함께 정부의 물가 관리 노력이 상충되지 않도록 생산 기반, 가공, 유통 역량을 확대하면서 공급 기반을 안정화하고 수출 확대는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기업의 정책 자금과 수출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유망 상품 개발과 국제 인증 취득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담배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4년. 담배를 피운 국민이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고 이를 공단이 치료했으니 진료비로 쓴 금액을 담배 회사에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었습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며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담배의 유해성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개연성을 증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흡연 시기와 기간, 가족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1년에 폐암 걸린 우리 국민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담배 회사들이 중독을 유도했다며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려 요양급여비를 대신 지급한 환자들로부터 당시 담배가 해로운지 몰랐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일부 패딩과 코트 제품들의 충전지의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이 기준보다 적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7개의 의류업체의 거짓 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의 털인 우모 제품은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인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위털 제품의 경우 솜털과 깃털 여부와 상관없이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면 구스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두 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다를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이랜드월드와 볼란테제이 등 4곳이, 오리털 패딩의 경우 어텐션 로우와 TNJ, 패션링크 등 10개 브랜드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이나 덕다운으로 거짓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하이패션 가람 등 3곳은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를 삭제 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정 조치하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거짓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의류 플랫폼과 실무 협의 채널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통신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 발생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처분한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건은 227건입니다. 사고 유형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51%,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49%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대응 방식 전환에 나섰습니다. 사후적 제재에 치우친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사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먼저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합니다. 6대 분야는 대규모 처리자와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 수집, 신기술과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 변화로 설정했습니다. 조사 제도와 과정 전반도 개선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신설,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위반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제재 체계도 구축합니다. 처분 단계에선 최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처분 이후에는 강화된 시정명령과 정밀 이행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계란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등급 판정을 받은 계란은 포장지에 판정으로만 표시됐는데 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등급 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가진 업체에 한해 껍데기에 1+부터 2등급까지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